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아우라 그룹의 본사 건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제국이었다. 푸른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유리와 강철의 탑은 매일 아침 수천 명의 야망을 품은 엘리트들을 삼켰다가 저녁이 되면 지친 그림자들을 뱉어냈다. 그 속에서 임진아라는 이름의 여자는 존재감 없는 먼지 같았다. 낡은 블라우스에 발끝이 다른 플랫슈즈 값싼 에코백을 어깨에 맨 그녀는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동료들 사이에서 언제나 주눅든 모습이었다. 그녀가 지나갈 때면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이 뒤따랐고 때로는 들릴 듯 말 듯한 비웃음이 그녀의 귓가를 스쳤다. 저 여자 좀 봐. 저런 옷차림으로 어떻게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까? 아마 계약직 중에서도 최하급이겠지. 최민준 대리님이 뭐가 아쉬워서 저런 여자를 만나는지 몰라. 최민준, 기획 2팀의 대리이자 임진아의 3년 된 남자친구. 그리고 이 모든 연극의 중심에 있는 남자였다. 그는 훤칠한 키와 준수한 외모, 번지르르한 말솜씨로 사내에서 인기가 좋았다. 그가 입고 있는 명품 정장과 손목에 빛나는 시계가 사실은 가난한 여자친구의 돈으로 산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물론 그 돈의 진짜 출처가 어디인지는 최민준 자신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다. 진아는 로비로 들어서며 무심코 주변을 살폈다. 모두가 바쁜 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그때 회전문을 통과하던 그녀의 에코백에서 서류 뭉치가 와르르 쏟아졌다. 아찔한 순간이었다. 사방으로 흩어지는 종이들을 보며 사람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얼굴을 찌푸리며 그녀를 비켜 지나갔다. 진아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허리를 숙여 종기를 주었다.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바로 그때였다. 단단하고 투박한 손 하나가 그녀의 눈앞에 흩어진 서류들을 모아 내밀었다. 고개를 들자 굳건한 표정의 보안요원 한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서류를 주어 그녀에게 건넸다. 그의 눈에는 경멸도 동정도 없었다. 그저 한 인간에 대한 담백한 예의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감사합니다. 진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꼿꼿한 자세로 섰다. 진아는 그의 넓은 등을 잠시 바라보았다. 이 차가운 건물 안에서 그녀를 투명인간이 아닌 사람으로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잠시 후 최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진아야, 너 어디야? 나 지금 로비인데 빨리 안 와. 짜증이 가득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진아는 서둘러 그에게 다가갔다. 최민준은 위아래로 그녀를 훑어보더니 대놓고 인상을 썼다. 오늘 저녁에 중요한 약속 있다고 말했잖아. 근데 옷이 그게 뭐야? 제발 좀 신경 써라. 응, 내 체면도 있잖아. 미안해, 민준 씨. 갑자기 야근이 생겨서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어. 핑계는 아무튼 이따 저녁 7시 청담동 라시엘 레스토랑이야. 늦지 마. 그는 자신의 말만 내뱉고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가 동료들과 웃으며 진아를 험담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내 여자친구지만 좀 촌스럽긴 해. 진아는 아무 표정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3년간 이어온 이 시험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저녁 7시 청담동의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라시엘. 은은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하얀 식탁보가 깔린 테이블마다 상류층 인사들이 조용히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진아는 이 값비싼 공간 속에서 자신이 마치 더러운 얼룩처럼 느껴졌다. 최민준은 이미 그의 친구들과 함께 와인을 마시며 허세를 떨고 있었다. 민준아, 이쪽은 내 여자친구. 민준의 친구 중 하나가 진아를 보며 물었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무시가 뒤섞여 있었다. 에어 인사해. 내 여자친구 임진아. 진아야, 이쪽은 나의 대학 동기 박서진, 김태우. 둘 다 잘나가는 집안 아들들이야. 진아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박서진과 김태우는 건성으로 인사를 받으며 노골적으로 그녀의 오차셔림을 훑었다. 민준이, 너 취향 독특하다. 요즘 이런 스타일이 유행인가? 그들의 비웃음 섞인 농담에 최민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하, 우리 진아가 좀 소박해서 그래. 마음씨는 착해. 그는 마치 변명하듯 말하며 진아의 허리를 감쌌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어떤 애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과시적인 행동일 뿐이었다. 식사가 시작되자 최민준의 허풍은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이 최근에 성사시킨 프로젝트가 사실은 모두 자신의 능력 덕분인 것처럼 부풀렸고 곧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오를 것이라고 장담했다. 진아는 조용히 나이프로 스테이크를 썰며 그의 말을 들었다. 그가 말하는 프로젝트는 사실 진아 아니 강서연 회장이 직접 지시하여 그에게 기회를 준 것이었다. 그의 능력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가 이 기회를 통해 성장하고 허영심을 버리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말이야, 내가 이번 건만 성공시키면 부장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지. 그때 되면 우리 진아 호강시켜줘야지. 이딴 싸구려 옷 말고 명품으로 싹 다 입혀줄게. 그가 진아를 보며 선심 쓰듯 말하자 친구들은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진아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낡은 블라우스의 가격이 그들이 걸친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비싸다는 사실을 그들은 평생 알지 못할 터였다.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 레스토랑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다. JK그룹의 외동딸이자 사교계의 유명 인사인 오수진이 화려한 드레스 차림으로 등장한 것이다. 최민준의 눈이 즉시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눈을 빛냈다. 에요, 오수진 씨 아니야. 잠시만 나 인사 좀 하고 올게. 최민준은 진에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오수진에게 다가가 아양을 떨기 시작했다. 수진 씨, 이런 곳에서 뵙네요. 더욱 아름다워지셨습니다. 누구시죠? 오수진이 차갑게 묻자 최민준은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명함을 내밀었다. 아우라 그룹 기획, 이 팀의 최민준 대리입니다. 지난번 파티에서 잠깐 뵈었습니다. 그의 비굴한 모습을 지켜보던 친구들마저 혀를 찼다. 저놈 저것 또 시작이네. 신분 상승에 목숨 건 놈. 진아는 와인잔을 들어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다. 붉은 액체가 그녀의 입술을 적시는 동안 그녀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최민준은 완전히 진아의 존재를 잊은 듯했다. 그는 오수진의 테이블에 합석하여 어떻게든 환심을 사려고 애썼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버림받은 여자, 초라한 행색의 여자 남자에게 무시당하는 여자. 모든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진에게 박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최민준의 친구들은 눈치를 보며 먼저 자리를 떴다. 이제 넓은 레스토랑 안 그 테이블에는 진아 혼자 덩그러니 남았다. 스테이크는 차갑게 식었고 와인잔은 비어 있었다. 최민준은 여전히 저 멀리서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처럼 웃고 떠들고 있었다. 진아는 조용히 냅킨으로 입가를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계산서로 향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의 지갑에서 낡고 평범한 신용카드를 꺼내 건넸다. 점원은 의심의 눈초리로 카드를 받았지만 결제가 승인되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레스토랑을 나서는 진아의 등 뒤로 최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진 씨, 제가 다음 주에 근사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진아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3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임진아가 되어 이 남자를 시험했다. 돈과 권력이 없을 때 한 인간의 진심은 드러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그 결과를 똑똑히 확인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졌다. 더 이상의 연민도 기대도 없었다. 연극은 끝났다. 이제 진짜 강서연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다. 초해민준 대리, 관련 자료 전부 내 책상 위로. 문자를 보낸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보았다. 수많은 별들 사이로 유독 차갑게 빛나는 별 하나가 보였다. 마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그녀의 입가에 냉소가 피어올랐다. 내일부터 최민준은 자신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처절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잔인한 연극에 막을 올리는 것은 바로 그가
개처럼 무시했던 여자 임진아였다. 다음날 새벽 서울에서 가장 높은 펜트하우스의 침실 안으로 여명이 스며들었다. 어젯밤에 초라한 임진아는 온데간데 없었다. 최고급 실크 잠옷을 걸친 강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발밑으로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다. 어젯밤 그녀를 모욕했던 레스토랑은 그저 작은 점처럼 보였다. 이것이 그녀의 세상, 그녀의 왕국이었다. 3년간의 연극은 그녀에게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과 함께 지독한 염증을 안겨주었다. 회장님 기상하셨습니까? 인터폰에서 김비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비서, 어제 요청한 자료는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최민준 대리의 입사 이후 모든 인사기록과 평가 자료입니다. 서연은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군더더기 없는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임진아의 어설픈 화장 대신 전문가의 손길로 다듬은 듯한 완벽하고 차가운 모습으로 변했다. 그녀가 서재로 들어서자 거대한 원목 책상 위에 최민준의 파일이 놓여 있었다. 서연은 의자에 앉아 파일을 펼쳤다. 입사 추천인 강서연. 그녀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3년 전 그녀는 최민준의 잠재력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 그를 아우라그룹의 자회사에 입사시킨 것은 순전히 그녀의 결정이었다. 그에게 날개를 달아주면 더 높이 날아오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날갯짓하는 법을 배우는 대신 그 날개를 이용해 다른 이들을 짓밟고 자신의 몸치장에만 신경 썼다. 파일에는 온갖 허위와 과장으로 포장된 실적 보고서와 동료들의 부정적인 익명평가가 가득했다. 책임감 부족, 권위적 태도, 성과 가로채기. 그녀가 모르는 척 눈 감아주었던 그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서연은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를 넘겼다. 동정심은 없었다. 다만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을 뿐이었다. 연극의 마지막 막을 올릴 시간이었다. 서연은 일부러 허름한 스튜디오로 가져다 놓은 공기계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임진아의 목소리로 최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일부러 잠기게 불안하게 떨리도록 연기했다. 신호가 몇 번 가고 나서야 그가 전화를 받았다. 왜 아침부터? 잠이 덜 깬 짜증스러운 목소리였다. 민준 씨, 나 진아야. 미안해, 이렇게 이른 아침에. 용건만 간단히 해. 나 바빠. 저기, 혹시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정말 미안한데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해. 서연은 최대한 애처롭게 말했다. 물론 그녀의 어머니는 1년 내내 전 세계를 여행하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다. 이것은 마지막 시험이었다. 일말의 인간성이라도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화기 너머로 최민준의 어이없다는 듯한 허수음 소리가 들려왔다. 뭐 돈,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너희 집안 사정까지 내가 책임져야 해.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 하지만 정말 급해서 그래. 500만 원. 아니 300만 원이라도. 야 임진아, 너 설마 이걸로 내 발목 잡으려는 건 아니지? 내가 요즘 좀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뜯어내려고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너희 집 문제는 너희 집에서 알아서 해결해. 다신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 전화는 무정하게 끊어졌다. 뚜뚜뚜. 차가운 신호음이 서연의 귓가에 울렸다. 그녀는 가만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뛰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명확해졌을 뿐이다. 최민준이라는 남자는 그녀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야 할 오답이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임진아의 모습으로 그녀의 허름한 반지하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다. 최민준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그리고 그의 비리를 어떻게 처리할지 마지막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였다. 그때 누군가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격이 누구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였다. 서연은 직감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최민준의 어머니 박 여사였다. 문을 열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천박함이 흐르는 박 여사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서 있었다. 네가 임진아니 어머 꼴 좀 봐. 이런 시궁창 같은 데서 사니 우리 민준이가 너한테 물들까봐 겁난다 얘.
박 여사는 코를 막고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다. 곰팡내 나는 벽지와 삐걱거리는 장판을 보며 혀를 찼다. 내가 오늘 온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민준이 앞길 막지 말라고 경고하러 왔어. 우리 민준이가 어떤 애인데 너 같은 거한테 발목 잡혀서야 되겠니? 곧 대기업 사위가 될 몸이야. 어젯밤 레스토랑에서 만난 오수진을 염두에 둔 말이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들의 추악한 욕망은 바로 이 여자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다. 자. 박 여사는 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이거 받고 우리 민준이 인생에서 깨끗하게 사라져줘. 네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큰돈일 거다. 이걸로 저기 시골에 계신다는 내 부모님 약값이나 보태드려. 그것은 모욕의 정점이었다. 뻔뻔하고 저급하며 폭력적이었다. 서연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 보통의 여자였다면 울거나 소리치거나 혹은 돈 봉투를 얼굴에 던졌을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그러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안의 수표를 확인했다. 3천만 원. 박 여사가 생각하는 큰돈의 액수였다. 알겠습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박 여사가 오히려 당황했다. 뭐라고? 이 돈 받고 헤어지겠습니다. 그래야지 주제 파악은 할 줄 아는구나. 박 여사는 안도하는 동시에 너무 쉽게 일이 풀리는 것에 대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서연이 더럽고 질척하게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서연이 말했다. 다시는 최민준 씨와 그리고 사모님께서 제 앞에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건 걱정 마라. 우리가 너 같은 걸 다시 볼 일이 뭐가 있겠니? 박 여사는 목적을 달성했다는 생각에 의기양양하게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다.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간 후 스튜디오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손에 들린 3천만 원짜리 수표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최민준과 그의 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증거물이자 그들의 저급함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그녀는 수표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훗날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다시 아우라 그룹의 회장실. 임진아의 가면을 벗어던진 강서연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오른팔인 김기태 전무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김 전무, 아우라 건설 기획 2팀, 최민준 대리가 속한 부서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금부터 기획 2팀의 모든 프로젝트 지출 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역, 이메일 기록까지 전부 샅샅이 조사하세요.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놓치는 것 하나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김 전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회장의 명령에 토를 다는 법은 없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직접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내부 감찰팀에도 알리지 마세요. 자네와 나 둘만 아는 일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 전무가 방을 나간 후 서연은 다시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해가 저물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불빛들을 내려다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최민준은 지금쯤 자신의 어머니가 성공적으로 문제거리를 처리했다고 믿으며 오수진과의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을 터였다.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딛고 서 있는 세상이 사실은 거대한 연극 무대였으며 그 무대를 만든 총감독이 바로 자신이 버린 여자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곧 그 무대의 조명이 꺼지고 주인공이었던 자신의 발밑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서연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걸렸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하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자신이 주었던 모든 기회와 신뢰를 배신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것이다. 강서연이 계획한 조용한 폭풍은 월요일 아침 아우라 건설 기획 2팀을 정확하게 강타했다. 팀의 사활이 걸린 블루 크리스탈 타워 프로젝트의 핵심 자재를 공급하기로 한 태산 산업 측에서 갑작스럽게 계약 파기를 통보해온 것이다. 사유는
아우라 건설 측의 불안정한 재무 구조로 인한 대금 지급 신뢰도 하락. 이는 완벽한 거짓이었다. 아우라 그룹의 자금력은 국내 최고 수준이었으며 대금 지급이 늦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것은 강서연이 제3의 유령 회사를 통해 태산산업 측에 압력을 넣어 만들어낸 완벽하게 조작된 위기였다. 사무실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발칵 뒤집혔다. 팀장님, 태산산업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자재 공급을 전면 중단하겠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장 태산산업 사장 연결해. 최민주는 패닉에 빠졌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그가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며 따낸 것이었고 성공하면 부장 승진은 물론 그룹 내에서도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여보세요 사장님, 최민준 대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수화기 너머에서는 냉정한 목소리만 돌아왔다. 미안하지만 최 대리, 이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결정이야. 더 이상은 할 말 없네. 전화가 끊어지자 최민주는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재무팀에서 대금 지급을 늦게 한 거 아니야? 아니면 누가 보고서를 잘못 올렸어?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에게 향했다. 김민지 씨, 당신이 지난번 태산산업 관련 보고서 작성했지 솔직히 말해. 뭐 실수한 거 없어? 네, 아닙니다 대리님. 저는 분명히 확인하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같은 신입이 뭘 안다고 당장 경위 섰어. 그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노력 대신 책임질 희생양을 찾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사무실 구석에서 임진아의 모습으로 이 모든 소동을 지켜보던 강서연은 여튼 경멸의 미소를 지었다. 위기 상황에서 리더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다. 그리고 최민주는 최악의 리더였다. 그는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비겁하고 무능한 남자일 뿐이었다. 하루 종일 사무실은 전쟁터 같았다. 최민주는 임원들에게 분려가 깨지고 돌아와서는 팀원들에게 화풀이를 했다. 그는 심지어 동료들에게 이렇게 소리치기도 했다. 걱정 마.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회장님이랑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까놓고 말해서 내 여자친구가 회장님이랑 친척이야. 이깟 일.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다 해결할 수 있어. 아무도 그의 허세를 믿지 않았다. 그가 말하는 회장님 친척인 여자친구가 지금 저 구석에서 낡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임진아라는 것을 알았다면 모두가 비웃었을 것이다. 서연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그녀는 이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평온한 섬과 같았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연극의 연출가처럼. 결국 그날 밤 기획 2팀 전원에게 야근 명령이 떨어졌다. 누구도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다. 자정이 가까워져서야 팀장은 지친 목소리로 퇴근을 지시했다. 직원들은 좀비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텅 빈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강서연도 짐을 챙겨 건물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그때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산을 챙기지 못한 그녀는 꼼짝없이 건물 입구 처마 밑에 갇히게 되었다. 젠장비까지 오네 뒤따라 나온 최민주는 욕설을 내뱉으며 자신의 값비싼 서류 가방으로 머리를 가렸다. 그는 처마 밑에 서 있는 서연을 흘긋 쳐다보았지만 아는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의 안위가 중요했다. 그는 도로로 뛰쳐나가 간신히 택시를 잡아탔고 흙탕물을 튀기며 사라졌다. 서연은 그가 사라진 방향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마지막 남은 일말의 기대마저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비를 맞고서라도 가야 하나 망설이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지던 빗줄기가 멈췄다. 고개를 들자 커다란 검은색 우산이 그녀의 세상을 가리고 있었다. 옆을 돌아보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보안요원 한지훈이었다. 비가 많이 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막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인 듯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서연이 어색하게 대답했다. 베어스 정류장까지 가십니까? 네, 그런데 제가 씌워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가는 길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다른 의도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공영에 처한 사람을 향한 순수한 호의였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하나의 우산 아래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굵은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가 둘 사이의 침묵을 채웠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직하고 성실함이 묻어나는 얼굴이었다.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 듯한 단단함이 느껴졌다. 일이 힘드시겠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한지훈이었다. 그는 회사 로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켜보는 사람이었다. 기획 2팀의 소동도 어렴풋이 알고 있을 터였다. 네, 조금. 서연은 짧게 대답했다. 임진아로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데 익숙하지 않았다. 어떤 일이든 다 힘든 구석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겠죠. 그의 말은 마치 교과서처럼 평범했지만 이상하게도 서연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최민준처럼 불평하고 남 탓을 하는 대신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와 얇은 블라우스만 입고 있던 서연의 몸을 떨게 했다. 그것을 본 한지훈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아우라 세큐리티라고 적힌 두툼한 외투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입으십시오. 감기 걸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서연은 당황하며 거절했다. 이런 친절은 너무나 낯설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어서요. 그는 단호했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그녀가 외투를 입도록 도왔다. 그의 천이 남아있는 옷이 그녀의 차가운 몸을 감쌌다. 낯선 남자의 옷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이 들었다. 값비싼 섬유 유연제 냄새가 아닌 비누와 땀 냄새가 섞인 정직한 향기가 났다. 어느새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마침 그녀가 타야 할 버스가 다가오고 있었다. 버스 왔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한지훈은 우산을 그녀에게 기울여 비를 막아주며 말했다. 서연은 버스에 올라타며 그에게 외투를 돌려주려고 했다. 이 옷은 내일 주셔도 됩니다. 젖은 채로 입고 가시면 병납니다. 그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버스가 출발하고 서연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외투도 없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묵묵히 서 있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 택시를 타고 사라진 최민준의 모습과 비를 맞으면서도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그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었다. 서연은 그의 외투를 끌어안았다. 지난 3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진실된 인간적인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만들어낸 차가운 폭풍 속에서 예상치 못한 피난처를 발견한 기분이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작은 씨앗이 심어졌다. 그것은 혼란스럽고 낯설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감정의 시작이었다. 강서연이 설계한 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블루 크리스탈 타워 프로젝트의 중단 소식은 결국 언론에까지 새어나갔고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소폭 하락했다. 그룹의 명성에 흠집이 생긴 것에 분노한 이사회는 기획 2팀에 48시간 내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팀장과 책임자인 최민준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이제 최민준은 벼랑 끝에 몰린 쥐와 같았다. 그는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도움을 청했다. 평소 그에게 아첨하던 동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그가 믿었던 인맥들은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의 세상이 급격하게 좁아지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그는 마지막 남은 동아줄파로 회장님과의 인맥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사무실 복도를 걸어다니며 일부러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통화하는 척했다. 예. 부장님, 걱정 마십시오. 이 문제는 제가 직접 강서연 회장님께 말씀드려서 해결하겠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회장님과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바로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임진아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연은 받지 않았다.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가 어떤 말을 할지 이미 훤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쌓이자 그는 분노와 불안이 뒤섞인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야, 임진아. 전화 안 받아.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 네가 도움이 될 기회는 이때뿐이야. 당장 회장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네 집안에 말해. 이거 해결 못하면 너랑 나랑 끝인 줄 알아. 내 인생 망치지 말고 빨리 연락해. 서연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소파에 앉아 그의 바닥에 가까운 문자들을 무표정하게 읽어내려갔다. 역겨웠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의 안부를 묻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녀를 이용하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에게 쓸모를 증명하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껐다. 이 남자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끝났다. 사형 선고만 남았을 뿐이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임진아의 모습으로 회사에 출근했다. 그녀의 손에는 깨끗하게 세탁해서 다림질까지 마친 한지훈의 외투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로비에서 그의 근무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한지훈이 동료와 교대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저기요. 서연이 그를 불렀다. 아, 어제는 괜찮으셨습니까? 그는 그녀를 알아보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내 덕분에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옷. 서연은 그에게 외투를 건넸다. 깨끗하게 세탁까지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는 외투를 받아들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때 그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는 조금 민망한 듯 뒷머리를 긁적였다. 아직 아침을 못 먹어서요. 저는 이만. 그가 가려고 할 때 서연이 충동적으로 그를 붙잡았다. 식사. 안 하셨으면 제가 뭐라도 사드려도 될까요?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요. 한지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에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의 작은 분식집으로 향했다.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김밥과 라면을 파는 아주 평범한 곳이었다. 그는 김치찌개를, 그녀는 잔치국수를 시켰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서연은 지난 몇 년간 최민준과 함께 갔던 수많은 고급 레스토랑을 떠올렸다. 그곳에서는 항상 음식의 맛보다 최민준의 허세를 들어주는 것이 더 고역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뜨거운 국물과 소박한 반찬 앞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음식 본연의 맛을 느끼고 있었다. 보안요원 일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군대 제대하고 바로 시작했으니 벌써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힘들지는 않으세요? 매일 같은 곳에서 서서. 모든 일이 다 자기만의 고충이 있는 법이죠. 그는 덤덤하게 말했다. 그래도 저는 이 일이 좋습니다. 제자리에서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면서 누군가의 안전을 지킨다는 게 보람 있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번 돈으로 사는 것도 마음 편하고요. 정직. 그 단어가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가 사는 세상은 거짓과 위선 배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모두가 가면을 쓰고 서로를 속였다. 그녀 자신도 지난 3년간 임진아라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살아왔다. 그런데 이 남자는 정직이 마음 편하다고 말했다. 서연은 그가 사는 세상이 궁금해졌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지난밤처럼 폭우는 아니었지만 가늘고 차가운 가을비였다. 둘은 분식집 앞 처마 밑에서 잠시 비를 피했다. 서연은 빗줄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내고 싶었다. 최민준과 그의 가족,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허위와 기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하나의 미친 생각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비논리적이며 위험한 생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끝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서연은 옆에 서 있는 한지훈을 돌아보았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운 옆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이 남자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이름과 직업, 그리고 그가 좋은 사람이라는 막연한 느낌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한지훈 씨. 그녀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네.
그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의아함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충동적인 말을 내뱉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한지훈의 눈이 순간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저랑. 서연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다시 한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에 젖은 공기 속에서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울렸다. 물론 사랑이나 연애 감정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거래에 가깝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한지우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저는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편이 필요합니다. 한지훈 씨는 제가 최근에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정직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겁니다. 저기, 진아 씨,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누가 협박이라도.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히 저의 선택입니다. 대신 저와 결혼해 주신다면 한지훈 씨의 인생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돈 걱정 없이 지금보다 훨씬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저를 배신하지 않을 남편이라는 이름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사랑 고백이라기보다는 사업 제안에 가까웠다. 너무나 현실적이고 계산적이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한지훈은 할 말을 잃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냥 안면만 있는 가끔 마주치면 인사나 하던 회사의 가난한 여직원이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자신에게 결혼이라는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계약을 제안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이건 농담일까? 아니면 그녀가 어딘가 아픈 걸까?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거대한 음모에 휘말리고 있는 걸까? 서연은 그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었지만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쏟아지는 빗줄기를 배경으로 대답을 기다리며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세 사람의 운명을 가를 이 미친 제안은 그렇게 차가운 가을빛 속에서 던져졌다. 빛 속에서 던져진 강서연의 제안은 한지훈의 평온했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충돌했다. 상식적으로는 미친 짓이었다. 생판남이나 다름없는 여자와 그것도 거래처럼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눈앞에 임진아라는 여자의 눈을 보았다. 그 안에는 절박함과 함께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어떤 공영에 처했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어쩌면 자신처럼 그녀 역시 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일지도 모른다. 그의 삶 역시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일 뿐이었다. 성실하게 일했지만 가난은 벗어날 수 없었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기회일까 아니면 파멸일까? 한참의 침묵 끝에 한지훈은 결심했다. 그는 평생을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길로만 걸어온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건 도박을 해보고 싶어졌다. 좋습니다. 그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의 대답에 서연의 눈이 순간 흔들렸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내일 아침 9시 구청 앞에서 보죠. 신분증만 가지고 오세요. 그녀는 짧게 말하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섰다. 한지우는 빗속에서 멀어지는 그녀의 작은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약속된 시간에 두 사람은 구청 민원실 창구 앞에 나란히 섰다. 형광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 적. 서류에 빈칸을 채워나갈수록 비현실적인 감각이 더욱 강해졌다. 두 분 증인 2명의 서명이 필요한데 담당 직원의 말에 서연은 잠시 당황했다.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때 한지훈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그와 똑같은 보안요원 복장을 한 동료 2명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지훈아, 너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결혼이라니.
설명은 나중에 할게. 여기 서명 좀 부탁한다. 얼떨떨한 표정의 동료들이 증인란에 서명을 했다. 마침내 모든 절차가 끝나고 담당 직원이 서류에 처리 완료 도장을 찍었다. 축하합니다. 두 분은 이제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그 건조한 한마디가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강서연과 한지훈.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이름이 하나의 서류 위에 나란히 놓였다. 구청을 나온 서연은 한지훈에게 말했다. 잠시 저와 같이 가실 곳이 있습니다. 옷을 좀 갈아입어야겠습니다. 그녀는 그를 근처의 최고급 백화점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수백만 원짜리 맞춤 정장 고급 수제화 명품 시계까지. 어색해하는 그에게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당신은 아우라그룹 보안요원이 아니라 내 남편이니까요. 그에 걸맞은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같은 시각 아우라그룹 본사 30층의 대회의실.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블루크리스탈 타워 프로젝트에 대한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색이 된 최민준이 서 있었다. 그는 밤새 준비한 변명과 책임 전가로 가득한 발표를 하고 있었다. 이 모든 사태는 태산산업 측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와 재무팀의 미숙한 자금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저와 저희 팀은 밤낮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뛰어다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하며 임원들의 동정심에 호소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부디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제가 현재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 강서연 회장님과 직접 소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직접 뵙고 설득하여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보이겠습니다. 그의 허무맹랑한 발언에 임원들 사이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 바로 그때였다. 쾅!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낡은 블라우스에 임진아는 없었다. 그 자리에는 서슬퍼런 카리스마를 내뿜는 검은색 파워 수트 차림의 강서연 회장이 서 있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녀의 눈빛이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그녀의 뒤로는 김전무와 비서 그리고 건장한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눈앞의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지만 그의 뇌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임진아. 저 여자는 분명 임진아인데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저 자리에. 서연은 최민준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당당한 걸음으로 회의실 상석 회장의 자리로 걸어가 앉았다. 다들 모이셨군요.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매언저 블루크리스탈 타워 프로젝트 건부터 말씀드리죠.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태산산업 측과의 오해는 제가 직접 풀었고 계약은 원상복구되었습니다. 프로젝트는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재개될 겁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들은 곧 의아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회장님이 직접. 서연은 그들의 궁금증을 뒤로하고 그녀의 차가운 시선을 최민준에게 고정했다. 최민준은 자신을 향하는 그 시선에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이번 사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획 2팀과 책임자인 최민준 대리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손짓하자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는 최민준이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비리들이 증거 자료와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다. 허위 실적 보고서, 법인카드 유용 내역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정황, 그리고 팀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까지. 그리고 나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관계를 정리해달라며 돈으로 모욕을 주기도 했더군요. 화면에 박 여사가 내밀었던 3천만 원짜리 수표 사진이 클로즈업되었다. 최민준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변해 있었다. 그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회장님, 진아야, 어떻게 네가 이게 무슨... 서연은 싸늘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내 이름은 강서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최민준 씨. 그녀의 선고에 최민준은 완전히 무너졌다. 아니야, 아닐 거야. 이건 꿈이야.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그룹 법무팀에서 곧 연락할 겁니다. 남은 인생은 감옥에서 반성하며 보내도록 하세요. 서연이 손짓하자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통곡하며 발버둥 치는 최민준의 양팔을 붙잡아 끌어내기 시작했다. 그가 회의실 문 밖으로 끌려 나가기 직전 서연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이사님들께 드릴 마지막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결혼했습니다. 모두가 놀라 다시 그녀를 쳐다보았다. 서연은 문 쪽을 향해 고갯짓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아까 백화점에서 완벽하게 변신한 한지훈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조금 긴장한 듯 보였지만 똑바로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걸어와 서연의 옆에 섰다. 여러분께 제 남편 한지훈 씨를 소개합니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은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리고 끌려나가던 최민준은 자신을 대신하여 그녀의 옆에 선 남자가 매일 아침 자신에게 인사하던 그 초라한 보안 요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끊어지는 듯한 절규를 내뱉었다. 강서연과 한지훈.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은 그렇게 수십 명의 증인 앞에서 아우라 그룹의 새로운 권력 구도를 선포하며 나란히 서 있었다. 충격적인 이사회가 끝난 후 아우라 그룹 전체는 거대한 소문의 용광로가 되었다. 하루아침에 벼락 출세한 보안 요원 한지훈과 그를 남편으로 선택한 얼음 여왕 강서연 회장의 이야기는 모든 직원의 입에 오르내렸다. 복도와 탕비실 익명 게시판은 온갖 추측과 억측으로 들끓었다. 세상에 보안 요원이랑 결혼이라니. 회장님 취향 정말 독특하시네. 분명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걸 거야. 저 남자 보통 내기가 아닐지도 몰라. 아니면 혹시 진짜 사랑 영화 같은 이야기잖아. 소문의 중심에 있는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색한 부부 생활을 시작했다. 서연은 지훈을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데려왔다.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박물관에 가까운 공간이었다. 지훈은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압도당했다. 그의 낡은 원룸이 수십 개는 들어갈 법한 거실, 대리석 바닥 천장에 달린 거대한 샹들리에까지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이쪽이 당신이 지낼 방입니다. 서연은 그를 손님용 침실로 안내했다. 그 방조차도 웬만한 호텔의 스위트룸보다 훨씬 컸다. 집안의 모든 시설은 음성으로 제어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AI 비서에게 말하면 되고 개인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집사에게 연락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업무를 설명하듯 건조했다. 그리고 몇 가지 규칙을 말씀드리죠. 첫째, 외부에서는 다정한 부부처럼 보여야 합니다. 손을 잡거나 가벼운 스킨십 정도는 필요할 겁니다. 둘째, 서로의 사생활은 철저히 존중합니다. 이 방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관계에 대해 외부에는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 있습니까? 아니요. 지훈은 간신히 대답했다. 그는 마치 새로운 근무지로 발령받은 신입사원 같았다. 그날 밤 그는 너무나 넓고 푹신한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공기의 냄새, 침대의 감촉 창밖으로 보이는 비현실적인 야경까지. 그는 금으로 만든 새장 안에 갇힌 새가 된 기분이었다. 정직하게 땀 흘리며 살던 그의 단순했던 세상이 그리웠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의 시련은 계속되었다. 그의 낡은 옷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드레스룸에는 그의 몸에 완벽하게 맞는 명품 옷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는 수십 개의 버튼이 달린 복잡한 커피 머신 앞에서 한참을 헤맸고 결국 찬물을 마셨다. 그는 이 거대한 집안에서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서연 역시 보이지 않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파격적인 결혼 소식은 결국 아우라 그룹의 창업주이자 살아있는 전설인 그녀의 할아버지 강태환 명예회장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그룹 경영에서는 손을 뗐지만 여전히 강씨 가문의 절대적인 군주였다. 오늘 저녁 집으로 들어오너라. 할아버지의 비서를 통해 전달된 짧은 메시지는 그 어떤 이사회의 소집 명령보다 무거웠다.
그날 저녁 서연은 지훈과 함께 한옥으로 된 할아버지의 자택으로 향했다. 지훈은 차 안에서 내내 손에 땀을 쥐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제 옆에 서 있기만 하세요. 모든 건 제가 알아서 합니다. 육중한 대문을 들어서자 고요하지만 위압적인 공기가 그들을 짓눌렀다. 대청마루에는 강태환 명예회장이 용상에 앉은 왕처럼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서연을 지나 그 옆에 서 있는 지훈에게로 향했다. 제어 아이냐 할아버지의 첫마디였다. 네 할아버님, 제 남편 한지훈입니다. 보안 요원이라 들었다. 어쩌다 저런 근본도 없는 아이에게 발목을 잡힌 개냐.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호통 소리가 대청을 울렸다. 발목을 잡힌 게 아닙니다. 제가 선택한 겁니다. 서연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할아버지의 눈을 마주했다. 할아버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위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야망도 없고 배경도 없어서 제자리나 아우라 그룹을 넘볼 일이 없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신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녀는 이 결혼을 철저히 전략적인 선택으로 포장했다. 하지만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을 옆에 서 있던 지훈은 똑똑히 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얼음 같은 가면, 뒤에 숨겨진 상처와 외로움을 엿본 것 같았다. 강태환 회장은 더 이상 손녀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지훈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내 이름이 한지훈이라 했더냐. 나를 보거라. 지훈은 긴장 속에서도 허리를 꼿꼿이 펴고 노 회장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네가 뭘 보고 내 손녀의 남편이 되기로 결심했는지는 모르겠다만 명심하거라. 네가 이 결혼을 통해 얻는 것이 있다면 그만큼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만약 내 손녀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거나 우리 가문을 욕되게 하는 날에는 네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 지워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살벌한 경고였다. 지훈은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편 모든 것을 잃은 최민주는 증오심에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몰락이 전적으로 강서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복수를 결심했다. 그는 아우라 그룹의 최대 경쟁사인 태양그룹의 박진수 부회장에게 은밀하게 연락을 취했다. 박진수는 야심만만하고 무자비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어두운 룸살롱 안에서 최민주는 박진수 앞에서 비굴하게 고개를 숙였다. 부회장님, 제가 아우라 그룹의 내부 정보와 함께 강서연을 무너뜨릴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뭔가? 박진수는 흥미롭다는 듯 위스키 잔을 흔들었다. 강서연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그녀의 갑작스러운 결혼입니다. 근본도 없는 보안 요원과의 스캔들. 제가 그 남편 한지훈이라는 놈의 과거를 조작해서 언론에 터뜨릴 겁니다. 도박빚 폭력전과 여자 문제. 뭐든 좋습니다. 대중들이 그를 회장님을 등쳐먹은 파렴치한 제비로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강서연의 리더십과 판단력에도 치명적인 흠집이 가고 그룹 전체가 흔들릴 겁니다. 박진수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재미있군. 좋아. 자네가 쓸만한 정보를 가져온다면 내가 자네의 복수를 돕지. 그렇게 두 남자의 위험한 거래가 성사되었다. 강서연과 한지훈을 향한 새로운 폭풍이 조용히 잉태되고 있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서연은 몹시 지쳐 보였다. 할아버지와의 만남은 엄청난 정신적 소모를 가져왔다. 그녀가 텅 빈 거실을 지나 자신의 방으로 향하려 할 때 주방에서 고소한 냄새가 흘러나왔다. 그곳에는 한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서툰 솜씨로 프라이팬에 김치볶음밥을 만들고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저녁 안 드신 것 같아서. 제가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접시에 김치볶음밥을 담아 그녀 앞에 식탁에 놓았다. 계란 프라이까지 예쁘게 올려진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음식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식탁에 앉았다. 거대하고 화려한 식탁에 단 두 사람만이 마주 앉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김치볶음밥을 한 입 떠먹었다. 특별할 것 없는 맛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평생 최고의 요리사들이 만든 진수성찬만을 먹어왔지만 지금 이 순간에 김치볶음밥보다 더 위로가 되는 음식은 없었다. 힘들죠? 지훈이 조용히 물었다. 서연은 대답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누구도 그녀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다. 모두가 그녀에게 회장님으로서의 결정과 책임을 물었을 뿐 인간 강서연의 감정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의 담백한 질문 하나가 그녀의 단단했던 방어막을 비집고 들어왔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대답했다. 네, 조금 힘드네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를 감돌던 어색한 공기가 조금은 부드러워졌다. 계약으로 시작된 차가운 관계 속에서 아주 작고 따뜻한 온기의 씨앗이 조심스럽게 싹을 틔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 씨앗이 자라나기도 전에 밖에서는 그들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최민준과 태양그룹의 비열한 음모는 예상보다 더 빠르고 거칠게 강서연과 한지훈의 삶을 덮쳤다. 어느 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가판대의 타블로이드 신문 한 명과 온라인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이 동일한 기사로 도배되었다. 충격 단독 아우라그룹 강서연 회장 남편 알고 보니 상습 도박꾼의 폭력 전과자. 한지훈 씨의 감춰진 과거 지인들의 충격 증언 잇따라 기사 내용은 자극적이고 악의적이었다. 한지훈이 과거 불법 도박에 빠져 거액의 빚을 졌으며 빚독촉을 하던 사람을 폭행한 전과가 있다는 가짜 증인들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다. 그가 계획적으로 강서연 회장에게 접근해 그녀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소설에 가까운 이야기였다. 최민준이 뿌린 거짓의 씨앗은 언론이라는 자양분을 만나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독초로 자라났다. 아우라그룹의 주가는 다시 한번 요동쳤고 이사회는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다. 임원들은 강서연의 사무실로 몰려와 그녀의 남편 문제를 해결하라고 아우성쳤다. 회장님 일에서 저희가 반대했던 겁니다. 어떻게 저런 자를. 당장 이혼을 발표하고 그룹과의 관계를 끊어내십시오. 하지만 강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냉정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최민준의 짓이며 그 배후에 태양그룹이 있다는 것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아우라그룹의 경영권을 흔들려는 명백한 기업 테러였다. 문제는 한지훈이었다. 그는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태블릿 PC로 자신에 대한 기사들을 읽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온 세상이 그를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손가락질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를 괴롭힌 것은 자신이 강서연의 명성에 돌이킬 수 없는 흠집을 냈다는 죄책감이었다. 그날 밤 서연이 사무실에서 돌아왔을 때 지훈은 여행 가방 하나를 싼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이 모든 건 저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사라지면 이 소문도 잠잠해질 겁니다. 계약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가 돌아서려 할 때 서연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어딜 가요? 당신에게 더 이상 피해를 줄 수는 없습니다. 이건 당신 혼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건 나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적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당신이 도망치면 그들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해요. 우리. 그 한마디가 지훈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녀는 그를 문제 덩어리가 아닌 함께 싸울 동지로 보고 있었다. 서연의 눈에는 그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의 곁에서 이 거대한 거짓과 맞서 싸우기로 마음먹었다. 제가 도울 일이 있겠습니까? 그의 말에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서연의 방역은 치밀하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그녀는 지훈에게 그의 과거를 증명할 모든 자료를 요청했다. 그의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군 복무 기록, 10년간의 성실한 금융 거래 내역, 그리고 그의 옛 동료들과 이웃들의 진술서까지. 그리고 바로 그때 지훈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생각해보니
몇 주 전에 최민준 대리가 회사 근처 호텔 카페에서 웬 낯선 남자와 만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까지 기억해냈고 그가 본 남자의 인상착의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것이 바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서연의 정보팀은 즉시 해당 호텔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 속에는 최민준이 태양그룹의 박진수 부회장과 은밀하게 서류를 주고받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졌다. 사흘 후 강서연은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스캔들의 주인공을 취재하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잠시 후 무대 위로 강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소문의 중심인물 한지훈이 그녀의 손을 꼭 잡고 함께 단상에 오른 것이다. 엄청난 양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서연은 마이크 앞에 서서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남편과 저, 그리고 아우라 그룹을 향한 무분별한 허위 사실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을 통해 한지훈의 결백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하나씩 공개했다. 깨끗한 신용정보 범죄 경력 조회서, 심지어 군 복무 시절 받았던 표창장까지.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촬영한 그의 성실함을 증언하는 영상 편지들이 이어졌다. 제 남편 한지훈 씨는 보시다시피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악의적인 거짓말을 퍼뜨린 것일까요?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기 그 해답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최민준과 박진수 부회장의 밀회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기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것은 개인의 스캔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쟁사인 태양그룹이 불명예스럽게 해고된 전 직원을 사주하여 아우라그룹의 명성을 실추시키고 주가에 영향을 미치려 한 명백한 기업 사보타주 행위입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강서연과 한지훈은 피해자가 되었고 태양그룹과 최민준은 비열한 가해자가 되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태양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박진수 부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났고 최민준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기업 스파이 혐의까지 추가되어 구속되었다. 정의는 완벽하게 실현되었다. 그날 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펜트하우스. 두 사람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나란히 서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 고마워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이 곁에 있어줘서 이길 수 있었어요. 아닙니다. 지훈이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저 자신을 증명하지 못한 채 숨어 살았을 겁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위기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심을 보았다. 그녀의 강인함 속에 숨겨진 여린 모습과 그의 평범함 속에 숨겨진 단단한 용기를. 더 이상 그들 사이에 계약이라는 차가운 벽은 존재하지 않았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 이제 일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가 잠시 숨을 고르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이제부턴 정말로 한번 시작해봐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진짜 남편으로요. 서연은 대답 대신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꾸밈 없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 하나가 모든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다. 몇 달 후 서울 근교의 한적한 전원주택. 거대하고 차가웠던 펜트하우스 대신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한 정원이 있는 집을 두 사람은 함께 선택했다. 정원에서 흙을 만지고 있던 지훈의 곁으로 퇴근한 서연이 다가와 그의 뒤에서 가만히 허리를 안았다. 그녀는 더 이상 얼음 여왕 같은 회장님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돌아온 평범한 아내의 모습이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별일 없었어. 그냥 당신이 보고 싶었어. 두 사람은 함께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거짓으로 시작되었지만 진실된 믿음과 사랑으로 완성된 그들의 관계는 그 어떤 연인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웠다. 신분도 재산도 세상의 편견도
그들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영혼을 알아본 두 사람의 마음뿐이었다. 그렇게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아름다운 노을과 함께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